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 부당 개입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될 예정이어서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5.18 유공자 여당 의원들은 해당 의원 3명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이달 말을 목표로 개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안에 개각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미 후속 실무 협상이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다음 주쯤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장관들도 회동해 추가 협의를 이어갑니다.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돼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표준지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10% 정도 땅값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어린이 완구 전문기업인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신생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생업체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 방송사와 유통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미가 평양 실무 협상 뒤 다음 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비핵화 공조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쯤 전화 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략을 협의하고 이에 앞서 이번 주엔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 뒤 한국과의 연쇄협의를 마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워싱턴에서 폼페오 국무장관 등 핵심 인사들과 협상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전략을 마련한 뒤 다음 주 북미 후속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평양 협상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데 이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교환을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후속 협상은 2차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여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회담에서 비핵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쯤 전화통화를 갖고 평양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오 장관은 오는 13, 1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다자회담 계기에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한미 간 차이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와 북미의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지난 몇 달간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밋 롬니 상원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희망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이어서 북한은 수년간 자신들의 약속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걸 입증해왔다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약속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총액 등에 있어서 차이를 좁힌 것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선의와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매우 긴 과정이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츠 대표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한미동맹과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일부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결과와 관련해서 다음 달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은 미국 정부가 1조 4천억 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중폭 수준의 개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있을 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안에 개각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현재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이전에도 발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일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들 날짜를 연기하지 않으면 이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당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전당대회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27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재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서 내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과 반대로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전셋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진 지역은 11개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2.67%고요. 울산광역시가 13.63% 떨어져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조선 경기 위축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겁니다. 경기도는 전체 28개시 가운데 21곳, 즉 75%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서울은 강남 4구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 평균은 2년 전보다 1.78% 높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떨어진 금액만큼 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거액을 내줄 형편이 안 된다면 역월세 형태로 집주인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세입자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은 1,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예. 지금 전셋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입주 물량 이미 입주가 시작된 9,500여 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만 가구 줄지만 2015년에 2배가 넘는 13만 7천여 가구의 입주가 대기 중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전세 시장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같은 현상이 세입자 피해나 또 92조 원을 넘긴 전세자금 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건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인데 정부가 지난해 오른 주택 가격을 반영해서 지난달에 이미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렸고요. 내일은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땅값을 발표하죠. 네, 그렇습니다. 모레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 통계치 등이 발표되는데요.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죠. 전국 지자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입니다. 특히 서울은 14% 넘게 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청은 국토부의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땅 주인들이 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세금이 오르면 땅 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또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임대료가 떨어져서 걱정, 다른 한쪽에선 오를까 봐 걱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임대료가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거 지역의 경우 정부 정책에 시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올라서 올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집값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이 오르면서 내년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도 보유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집값과 전세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 2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사법부 수장 출신이 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8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2시로 예정이 돼 있죠. 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전 현직을 통틀어 대법원장 출신이 형사법정에 넘겨지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29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시작이자 또 정점인 만큼 앞서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 분량보다 50여 쪽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의 2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공소장의 4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함께 기소가 되죠.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 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핵심 실무자인 임종원 전 차장도 오늘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국회의원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무리 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른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이 또 흔들렸습니다. 포항 인근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난 건데요.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포항 해역에서 일어났던 지진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이번 지진 규모 4.1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제 오후 12시 53분쯤 일어났는데요. 포항 북동쪽 약 50km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입니다. 규모는 4.1로 올해 지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특히 영남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 가운데 2004년 규모 5.2의 울진 지진, 2016년 규모 5.0의 울산 지진 이후 세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이어 1시간 19분 후인 오후 2시 12분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5의 여진도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지진 그 내륙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시민들이 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이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이지만 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에서는 심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과 울산 지역에서는 진도 3, 강원도 남부와 경남, 부산에서도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흔들림을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느끼는 진동입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진으로 큰 피해가 났던 포항 부근에서 또 일어난 지진이라서 포항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또 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내륙 지진입니다. 이후 비슷한 위치에서 규모 4.3, 규모 4.6의 큰 여진이 잇따랐는데요. 우선 포항 내륙 지진과 이번 해저 지진과는 단층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영남과 동해 해저에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 내륙 지진이 인근 해저 지각에 영향을 줘 지진을 촉발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강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인근 해역에서 작은 규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경북 지역과 경기도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지난 8일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홍역이 유행 중인 유럽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시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의료진이 자택격리 조치했으며 가족 중에 추가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제이블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리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지난 9일 밤 안재욱이 지방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어제 오전 서울로 향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체포시부터 고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 심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포시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체포시 범죄 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과 변명할 기회, 체포 적부심사 청구권 등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헌신하다 지난 설 연휴 급작스레 숨진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LG복지재단은 한국 응급의료 발전에 노력하다 순직한 윤 센터장의 숭고한 사명감을 기리기 위해서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 도입 기반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 차관을 포함한 중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추진단은 오는 13일 고교학점제 교원 연수 현장을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 선도학교 확대, 일반고 학점제 도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레이더 공방 등을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정치권 등에서 한국을 무시하면 된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쌍한 나라라는 빈정대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공손하게 무시하면 끝이다. 레이더 공방과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에 대해 오노데라 전 일본 방위상이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항의해도 그냥 무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쟁하면 이전 투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항의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에둘러 깎아내린 겁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도 주간지 기고문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현대 사상적 지도자로 주목한 경제학자 오마에 케니치는 한일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다며 한국을 내버려둬도 손해볼 일 없고
그저 관망하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인 상당수가 자기 나라를 싫어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국민에게 미움받는 한국은 불쌍한 나라라고 빈정댔습니다. 日本の明日を切り裂く皆さん共にその責任を果たしていこうではありませんか。 아베 총리는 이미 새해 첫 국회 연설에서 한 번도 한국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한국 무시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일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서 또다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노이즈 마켓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하려고 하는 부분도 저는 속내에는 있다고 봅니다. 또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이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 파문이 국회를 뒤엎었습니다. 조금 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5.18 망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양당 입장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 바른미래당,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해서 5.18 그 발언을 한 의원 3명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게 아침에 결정이 된 사안인 거죠? 이미 뭐 각 당들이 주말을 거치면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저희도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원내대표가 나머지 야3당과 그렇게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한 문제의 발언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투입니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군함이들이다.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첨단 과학회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판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조치입니다. 국회는 윤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남의 당의 의원을 뭐 출당을 하니 제명을 하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띄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정당 안에 그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말하자면 견해 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신 김병준 비대위원장, 우리 당 문제니까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야 사당이 윤리 제소를 결의를 했고요. 지금 제명 절차까지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제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이미 그렇죠. 국가적으로 법률을 정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을 하고 이미 법률적으로 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또 법률적으로나 일단 민주화 운동으로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연 그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행 과정에 북한의 간첩이나 아니면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가 하는 문제. 예. 그리고 실제 그 북한의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 중에 그런 그 유공자 명단에 포함이 됐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쟁점으로 쟁점이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쟁점이 난가면은 이번에 그 국회에서 통과된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도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한국당의 요구로 들어간 거죠. 네,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제 합의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이것은 중요한 쟁점이고요. 현재 법적인 쟁점일 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연 이 5.18 유공자 명단이 지금 뭐 4,000명이다, 또 5,000명이다, 뭐 10년에 9,000명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명단이 과연 이제 정말 그 유공자로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됐는가 하는 글쎄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인 경우에도 본인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을 때까지 광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본인이 지금 명단에 들어있다고 고백을 한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게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군 간첩 개입설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유공자에 들어간 부분 이것이 쟁점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비대위원장의 그 상황 인식도 참 걱정이고요. 우리 윤 의원님도 지금 말씀은 이미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민주화운동이라 하시면서도 지금 제기하신 것들이 자유한국당에 내재되어 있는 이 운동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게 왜 자유한국당 내부의 문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아주 그 큰 아픔과 슬픔을 준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 우리가 길이 남길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기록물로 등재를 할 정도의 그런 역사인 거죠. 결코 이것은 자유한국당 내부 몇몇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을 때 협상했던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 부분을 야당들이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여당과 함께 근데 자유한국당과 유독 이걸 지금 반대를 하다가 근데 그 북한군 문제를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이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동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만원 씨의 그 주장,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그것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금 잘못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잘못된 게 그 아니라 당시에 판결 내용을 저도 다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 대법원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제시한 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만 가지고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명예회복에 대한 그 유죄를 판결을 한 것입니다. 2013년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내 수석을 하실 때 어쨌거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 특별법의 규정 속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법으로 그것을 진상 규명을 하자고 지금 법률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윤 의원님이 이제 너무 일면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습니다.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포 책임자가 정확히 규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씨의 재판이 지금 3월 달에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포 책임자 문제에 대해서 보다 명백히 규명하자는 것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바른미래당까지 저희 당 여당까지 함께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계속 반대하면서 계속 그나마 반대의 논리로 세웠던 것이 북한군 개입설이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는 지난번 지만원 씨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미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그게 허무맹랑하게 정말 그 평범한 우리 광주 시민을 북한군 어떤 사람이라고 얼굴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광주 진상과 관련해서 발포 책임자 등을 더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 윤 의원님의 생각에는 북한군 개입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법률에 지금 특별법에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심히 우려스럽고 그게 대한민국 일단 국회가 특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국가가 무고한 광주 시민을 양민을 그런 사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보상을 해야죠. 하지만은 그것은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통과시킨 그 특별법 속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윤영석 대변인님 지금 당연히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영석 대변인님이 얘기하시는 이것이 북한군 간첩 개입설 이것을 쟁점으로 앞으로 다뤄야 되는지 물론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는 해봐야 특별법에 되겠지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게 한국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킨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속에 네.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근데 민주당 네. 쪽에서는 한국당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 들어간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와서 얘기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그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도 지금 우리 민주당이 시정이가 합의해서 그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과시켜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5.18 진상위원회 구성을 작년 2월 말에 법안을 제가 수석 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구성을 못하고 이제 지만원 씨 참여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내용 논란을 버리고 그다음 그동안 추천 안타가 이제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민주평화당 결국은 다 지금 지만원 씨 같은 분의 목소리를 그 당시에 반영하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들 다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5.18 일단 민주화 운동 특별 진상규명법에다가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진상규명하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윤영석 대변인님 지금 이걸 이제 쟁점으로 앞으로 이제 법에 들어가 있으니까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규정입니다, 이게. 지만원 씨가 지금까지 했던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공당의 의원들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발언들을 보면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 기자죠. 힌츠페터는 간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전두환은 영웅이다. 순발력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발언들의 적절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지금 그 공청회는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최를 했지만은 다양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한 그런 공청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네. 뭐 전문가라든지 일반 국민들이 하신 발언이죠. 그래서 네? 일반 국민들이 지만원 지만원 씨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지 예,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예. 뭐 그분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청회가 왜 지금 개최됐나 하면은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법에 제정된 그 규정 중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라든지 또한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 명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 또한 심사 과정도 일반 국가 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국가가 결정을 합니다.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국가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여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열었던 과정에 공청회다.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얘기를 전부 다 이것을 민주당과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을 그냥 급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입을 틀어막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지만원 씨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이나 이런 언론은 개방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민주당 근데 윤 의원님 어떻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야당을 겁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겁박이 결코 아니고요. 제명을 하자는 게 겁박하는 거 국민의 아닙니까? 상식에 입각한 이것은 여론입니다. 당연한 이 국민들의 너무나 분노에 찬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당연히 보장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민주주의 누가 만들어 왔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표현의 자유는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을 입각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논의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역사법정에 서서 반란 수괴죄로, 내란 수괴죄로 다 처벌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시민 저항 운동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정당히 평가를 받아서 특별법을 만들고 국가 기념일을 만들고 국가 유공자로 지금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김한은 씨가 패소를 했으면 그걸 인정하지 말아야지, 여전히 이 법안 처리에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네. 이것을 막아보는 용도로 북한 간첩서를 다시 개입서를 끄집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시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렇게 조항을 말씀해 넣지 주셔야죠. 않으면 그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법안 처리를 붙잡고 있었으니까, 발목을 예. 잡았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또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머지 야당들과 합의해서 법안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지금 위원 추천을 안 한 겁니다. 조사위원을. 그래서 김한은 씨를 넣냐 마냐 가지고 얼마나 내부 논쟁을 벌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건 완전히 그 사실과 다른 지금 5.18 이야기를 하고 유공자 계시는 협회에서는 김진태, 이종경, 김순례 의원 제명하라, 이런,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의원직 박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논의는 당연히 합니까? 논의를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발언이나 표현의 자유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는 이제 법률적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당내에서 당연히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은 자꾸 이제 우리 박원근 의원님께서 좀 사실을 오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이 심한은 씨에 대한 그 명예훼손 판결에 대해서 그런 판결을 내는 것은 대법원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의 개입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만은 씨가 현재 제시한 그런 증거 자료를 볼 때 이것은 입증 타당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대법원이 만약에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했다면은 작년에 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에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사실을 호도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지금 대법원 판결 역사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역사는 진실 규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자꾸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이 그 당시에 광주 시민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민주화 운동이 기여한 부분은 당연히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 외에 과연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 간첩이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80년 이후에 조금 1980년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귀순한 북한 군인들도 생생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역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꼬리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내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러다 또 이제 여론에 지금 비판을 받으니까 또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지도부까지 다 그 근저에는 여전히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이 5.18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뭔가 불순세력이 개입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근저에 있다 보니까 지만은 씨와 같은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 특별법에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소위 총격을 누가 시작했는지 그 발표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걸 넣어주지 않으면 못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근저에 그런 무서운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의당 의원들까지 다 찬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걸 부정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건 이제 진상조사위에서 논의를 이제 앞으로 해나갈 사안이시고요. 지금 5.18
관련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당 지도부에서 이 발언 이후에 해명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좀 감정이 더 격화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정서는 한국당이 다시 한번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는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진실규명 과정에서는 진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마다 우리 5천만 국민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척도라든지 관점도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것을 좁혀가기 위한 것이 결국은 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어떤 그 의견도 또 다양한 어떤 그런 관점도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가야 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자꾸 이걸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규명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윤영석 대변인님 발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치 전범 처벌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없듯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역사적으로 법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내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도부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그게 정쟁거리입니까? 오히려 저는 이번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진태 의원이 사실은 표라도 좀 얻어보려고 이런 장을 만들어주지 않았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몇몇 의원들 물론 거기에는 야당 그 의원들의 입도 특히 야당 원내대표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변인도 여기 포함되어 계셨고 방금 말씀드린 당대표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개별 의원들의 몇몇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당 지도부가 사과를 하면서 이제 수습해 나가야 되지 그걸 계속 어떤 그 자기 명분이나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사와 국민들에게 저는 맞서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바로 그런 게 국민 통합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빨리 수습하시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이제 우리 윤영석 대변인께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김순애 의원이요. 5.18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 됐고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또 국민들은 이런 행사 자체를 여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 세금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국회의원 세비도 사실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세금 낭비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일부 이제 의원들께서 이제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바로 또 논평을 해서 괴물 3인방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정말 이런 막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발언은 결국은 그 5.18 유공자 명단에 관한 그 쟁점이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고 있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대표께서 1980년 광주 사태 이전에는 광주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버젓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또 유시민 전 국회의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에서 이런 것을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예, 발언 기회 넘기겠습니다.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당에 그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한 특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유튜브 관련 등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가짜 뉴스의 전체 35%가 5.18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씨와 같은 그런 정말 역사를 왜곡 날조한 사람이 그런 만들어내는 것들이 유튜브 채널 2개를 통해서 대량 생산되고 유포되고, 그게 자유한국당하고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채널이 어딘지를. 그렇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유포되는데 그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이해찬 당대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걸 여과 없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맞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소위 내란 사건이라고 군사 독재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감옥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사건과 5.18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본인이 그렇게 의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5.18 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있고 5.18 운동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5.18 운동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살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야당의 그 대변인께서 그렇게 이런 전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얘기하신 것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를 안 하셨던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5.18 운동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직접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직접 참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까? 피해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5.18 유공자 선정 직접 참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유공자로 돼서 많은 지금 보상을 받고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진정으로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본인은 유공자 대상에서 본인 빼달라고 하는 게 맞죠. 네, 일단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란 여기서 이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이 이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두 분인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당권 도전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태 의원은 저희 이제 본인의 뚜렷한 그 어떤 신념과 이제 철학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 300분의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은 정치적인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분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보수 통합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관련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이 보수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경제발전을 통한 산업화 또 우리 민주화를 이루는 정통 보수 정당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참 탄핵 이후에 대선 참패와 지방선거 참패를 거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동의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김진태 의원의 우리 한국당이 한쪽으로 너무 편향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김진태 의원도 우리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우리 당 전체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나가지 저는 않다 생각합니다. 그게 한 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최고위원을 지내고 또 당대표 도전한 분이나 또 이미 원내 대변인 분이거나 그래서 이번에 또 최고위원을 그분 도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설령 한 명의 국회의원일지라도 그 당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당의 가치, 당의 노선에서 만약에 벗어난 사람이면 당에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수구적 냉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지 이것을 덮어두고 감싸 안고 갈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연 확장을 하시려면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버젓이 보호하는 정당을 어떤 중도가 어떤 그 합리적인 보수가 박수를 치면서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 저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박 드리는 의원님,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공자이기도 한 서른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 지금 3명 의원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이런 방침도 정했다고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저희로서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이건 제소를 해서 그런 그 역사를 왜곡하고 광주 시민을 모욕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아까 뭐 다른 당에 대해서 뭐 물을 수 없다라고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잘못한 정치인 있고 또 국회의원이 있다라면 그건 다른 당 의원일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뭐 제명이나 출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명이 제적으면 3분의 2인데 그건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뭐 당 차원에서 저희는 예. 출당이나 제명은 또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판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저희는 선택지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다라면은 그런 국회 차원에서 제명도 왜 못할 리 있겠습니까? 그걸 또 과감히 나서 주신다면 그건 충분히 빨리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질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한국당 의원들의 5.18 관련 발언, 파문 확산된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민심의 향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윤주 앵커가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주 지지율 50.4%로 나타났고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45.4%로 지지율과의 격차도 최대 오차 범위인 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그리고 연령별로는 40에서 5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전과 충청 지역, 그리고 학생, 노동자층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 관련 행보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등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8.9%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8.9%로 소폭 올랐고 바른미래당이 6.8%, 정의당 6.2%,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2.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고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내용부터 보면 11주 만에 50%를 회복을 했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분석대로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영향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그동안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남관계 개선, 북미 어떤 그런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답보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다시 그 재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연말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여당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서 경제의 활력을 찾는 이런 데 좀 이렇게 일정과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치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한국당은 지금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떻게 말하면 허울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밋빛 기대를 준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환상이 지금 깨지고 문재인 정부의 실체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아니구나. 모든 경제 또 민생, 안보, 외교에서 지금 총체적인 그런 난맥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실체를 정확히 국민들이 판단을 해가면서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국회에 이제 5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있는데 실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112석입니다. 300석 중에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야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유일한 견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폭주에 대해서 그야말로 견제하고 또 대항하고 저항을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은 지금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게 실체가 그런 게 민주평화당도 역시 민주당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주류가 지금 당대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도 다 민주당에 뿌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원래 정의당도 뭐 원래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 크게 어떤 다르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제대로 된 야당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평가가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추구했던 이러한 경제 성장의 가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재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국민들 보기에 유일한 야당은 한국당이다. 자, 네. 이 얘기는 이제 국민들하고 다른 야당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어보십시오. 어쨌든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당 당권 주자 오세훈 전 시장 발언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수 있겠다. 제주도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민주당에서 이 발언을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또 법에 규정된 대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의 임기를 본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되묻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야말로 사실 그 친환경 무상 급식 문제를 가지고 시민이 뽑아준 그런 권한을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해서 중간에 물러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를 더 확인시키고 싶어서 그러신 것인지 정말 이건 우리 명백한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도전적 발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적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여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상당히 불안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앞날에 예견을 해볼 때 왜냐하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겨우 2년 지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 이번에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상당히 한미 동맹이 지금 균열되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제 자영업자들의 그런 폐업이 역대 최악이고 실업률이 지금 IMF 이후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 오세훈 전 시장의 이런 발언이 한국당 내 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발언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지금 국가의 어떤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었죠.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당시에 최측근이었어요. 네. 같이 수행실장을 하면서 같은 차를 동승하고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은 드루킹 댓글 조작을 8,840만 건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전 세계 선거 역사에 전무후무할 정도의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본인의 옆에서 앉아서 타고 다니던 김경수 지사로부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겠는가,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서 알고도 방치했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법적인 심판에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야말로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는 그 지도부가 최근 우리 당에게 오히려 이게 그러면은 대선 불복하자는 거냐 물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연기를 지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이런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통화를 하고 모든 사안에서 협력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총체적 난맥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난 그 보수 정권 때 보십시오. 경제가 제대로 피었습니까? 아니면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됐습니까?
북한의 핵을 제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사회 정의를 실현했습니까? 어느 거 하나 10년 동안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정부는 들어와서 남북관계 어느 때보다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본 궤도에서 아마 향후에 한반도 평화체제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경제 문제, 세계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이제는 발벗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이럴 때는 전당대회라든가 단번 총선만 염두에 두고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요. 사사건건 모든 것을 다 발목 잡기에 소위 이것을 정쟁으로 가져가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컨벤션 효과, 소위 인물들이 많이 이제 뛰쳐나오니까 그걸 기대하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요. 금방 그 밑바닥에 다시 곤두박질 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논란의 발언들, 국회에서 나온 논란의 발언들을 가지고 지금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이 발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죠. 이수혁 의원. 분담금 협상이 이제 지난 주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국민이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아서 뭐하냐 이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뭐 저는 이제 그 발언 이건 이제 그 취재 기자 한 방송사의 취재 기자의 어떤 질의에 답하면서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발언의 어떤 그 뭐랄까 이 취지와 맥락에서 보자라면은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위 협상은 사실 1조 4천억 정도를 요구했던 이제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대단히 우리가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집행과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이런 많은 부분에 어느 때보다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의 그런 발언은 국민들께 향후 우리가 그런 투명성에 입각해서 해서 국회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라면 뭐 지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그런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수혁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임위에 민주당 간사예요. 네. 아니, 그런 분이 지금 1조 3천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국민들의 그 세금을 아니, 본인 돈이에요. 그걸 국민이 몰라도 된다. 이러한 오만한 발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것이고 대통령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혁 의원이야말로 민주당에 살발이 출당시키십시오. 제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하는 이러한 민주당 간사를 민주당이 보호하고 옹호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루빨리 제명하십시오. 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들을 짚어봤습니다. 5.18 발언부터 오세훈 전 시장 이야기 그리고 이수혁 의원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말 국민들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두 나라 관계는 종착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서 쌍방이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면 북미 관계도 남북 관계처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지난 몇 달간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상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밋 롬니 상원 의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희망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북한이 핵시설과 핵물질 등에 대해서 밝힌 게 없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통화가 다음 주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들어간 만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던 두 나라가 만나 평화를 논의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 언론은 줄여서 싱가포르 회담 이렇게 부릅니다.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하노이 회담으로 불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트위터로 회담 장소를 하노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하노이의 반전 선택은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에 대한 공식 방문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낭에는 북한의 대사관이 없지만 뭐 베트남에는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통신 보안이 된 상태에서 북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했다.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54년 전 방문했던 베트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 방문하는데 그런 큰 의미를 둘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노이의 한복판에 위치한 호치민의 묘소의 상징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이끌었던 호치민의 심장부에서 미국을 상대로 담판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유리한 카드로 여겨지며 또 격을 따지는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광보다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찬란하게 국빈 방문을 하면서 전 세계에 이틀을 넘어서서 그 전날 가가지고 자기 외교적 행보를 과시하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해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이런 모습을 연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양양하게 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미국 측은 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이 부분의 분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면 반대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외교 특성상 비건 특별대표가 그 평양에 들어가 있는 2박 3일 동안 미국이 많은 것을 얻어낸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플랜이랄까요? 행동 원칙 이런 것들을 북한이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소는 이제 보통 얘기하듯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노이로 됐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어떤 명분을 얻는 대신 미국은 좀 실질적인 이익, 실익을 좀 얻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를 다르게 해석하는 전문가도 존재합니다. 회담 장소가 북핵 비핵화의 핵심적인 그 부분을 주고받는 카드로는 활용하기엔 조금 비중이 작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미국이 북한과 앞으로 예정된 회담을 우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회담 장소를 양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북한이 그렇게 정 원한다면 이 정도는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다. 회담 분위기 좋게 좀 생산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정원범 교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서 하고 27일, 28일이고요. 맞습니다. 뭐 다낭, 하노이 둘 다 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선호도는 있지만 끝까지 고집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북미 간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밝혀진 것은 그 장소와 날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비건 특별대표가 남긴 몇 마디 단어뿐입니다. 둘 다 동시에 생산적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그 생산적인 대화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지 세계의 이목은 또 하노이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당으로 번지면서 궁지에 몰린 한국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해서 여야 4당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기는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장병완, 윤소아 원내대표와 유이동 수석 부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의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력한 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은 제명을 해서 국회에서 추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서른,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유공자로서 김순례 의원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의원하고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같이서 오는 목요일 당사자로서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리고 5.18 유공자로서 직접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사당은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인데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9명이 필요한 만큼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자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당내에 있는 그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지난 8일 국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가운데 다른 지역 사람이 포함돼 있거나 실제 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의혹을 파악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월 단체는 오늘 오후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알아보죠. 이 전당대회 날짜 둘러싼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 한국당 선관위가 아침에 긴급회의를 다시 열었는데 그 날짜에 열기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는데 결과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당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예정대로 오는 27일에 그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긴급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선관위원장은 결정을 2번 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보이콧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사정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후보자 등록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후보 6명은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선관 위원장의 의지가 분명한 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수차례 연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전당대회 연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 때문에 후보 6명이 실제로 후보 등록을 거부할지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보이콧을 선언한 주자들은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부산을, 김진태 의원은 제주도를 각각 방문해 당권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피의자라면 어김없이 거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사 포토라인인데요. 피의자 인권 보호가 먼저냐,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하는 논란 속에 검찰도 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진 수백 명, 카메라 수십 대, 그리고 바닥에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만든 삼각형. 주요 피의자 소환을 앞둔 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취재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취재 경계선으로 1990년대 도입됐습니다. 이후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일가족이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고, 검찰에 불려나온 전직 대통령들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는 분석과 함께 포토라인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요. 예. 피의사실 공표 행위하고요. 예. 그다음에 심야 수사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이미 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언론인과 법조인,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을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겁니다. 그 피의자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가 되고 혐의 사실이 일부라도 공표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이 없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지 국민이 알 길이 없고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이 20여 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완구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손오공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의 꿈을 키운다는 장난감 업계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건 처음인데요. 자, YTN 취재 결과 이 손오공 측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결국 신생업체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김우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이 신생회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을 받은 이 씨가 완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이 씨는 1년 넘는 고민 끝에 변신 장난감인 듀얼 비스트카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내놓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 씨는 듀얼 비스트카를 제대로 팔 수 없었습니다.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이 듀비카의 판매를 막으려고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손오공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 진출을 방해한 겁니까? 네, 장난감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린이 채널을 통해 만화 영화가 방영되어야 합니다. 일종의 완구업계의 공식인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손오공은 먼저 이 씨의 제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국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방송사 측은 최대 광고주 하나인 손오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방송국 관계자의 증언 들어보시죠. 듀비카 틀면은 광고 아예 안 주고 다 뭐 빼버린다고 했었어요. 그거 보이지 마라. 그 광고를 수리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후 손오공은 장난감 유통 총판에도 비슷하게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방송사와 유통의 판로를 잃어버린 이 씨는 손과 발이 잘린 것과 다름없었고 결국 20억 가까운 손해를 입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자, 손오공이면은 완구업계 1위 회사 앞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신생회사의 제품까지 막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씨가 출시한 장난감 듀얼 비스트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손오공의 터닝맥 카드와 비슷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두 장난감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씨 제품은 서로 다른 장난감 두 개가 만나야 변하고 손오공 제품은 자동차 위에 카드가 올라갈 때 바뀝니다. 실제로 당시 업계 관계자들도 이 씨 제품을 손오공의 위조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씨는 이미 변리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특허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아 손오공에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김우준 기자, 손오공 측의 반응도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손오공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씨가 먼저 특허권을 침해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건 좀 받지 마세요. 뭐 이런 류의 뉘앙스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이어갑니다. 협상 시한인 3월 1일 이전에 무역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릿이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을 이끕니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역시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어집니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고 중국은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15와 글로벌 타임스는 어제 공동 사설을 통해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이번 고위급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개방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번 주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휴전 시한인 3월 1일 이내에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 사태 재현을 막기 위한 의회 협상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왔지만 의회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초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상하원 양원협의회의 협상은 지난 8일 결렬돼 교착 상태를 맞았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지사의 인종차별 행위 등 악재를 덮기 위해서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무역 갈등과 금융 긴축, 또 브렉시트, 중국의 성장 둔화를 4대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겨냥하며 각국은 경제적 폭풍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이른바 4대 먹구름을 거론하며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대 먹구름은 무역 긴장과 금융 긴축,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말합니다. 특히 브렉시트 협상의 성패와 관계없이 추가적인 마찰이 생겨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It's not going to be as good as it is now because there will be additional friction, because there will be unnecessary, there will be required procedures, there will be. 미중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무역 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미 무역과 경제 심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정부와 기업, 가계의 과도한 부채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IMF는 앞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5%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도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소비자 의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또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규제 특례 심의 결과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가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잔액 기준으로 지난해 총대출 금리가 3.7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격차로 2015년 이후 예대금리 차이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누적 이자 수익이 이미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9조 9천억 원을 기록해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경북 지역과 경기도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으로 지난 8일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세를 보여서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홍역이 유행 중인 유럽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의 평양 수학여행과 스포츠 교류를 추진합니다. 조휘연 서울시교육감은 내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 모임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 평양 교육 교류 사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 교류 사업에는 학생 스포츠, 수학여행 외에 역사 유적 공동 탐방, 전통문화, 생태환경 체험, 직업교육 교류 등 모두 10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의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올해 상반기에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 등의 조정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통근 통학자에게 할인된 요금으로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병역 의무자가 모집병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비롯한 병역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과 같은 경제 약자가 육해공 각군의 기술병과 유급지원병 등 모집에 지원하면 가산점 4점을 받아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과 후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취업 맞춤 특기병의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을 풀어 대학 재학 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에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이 처음으로 65%를 넘어섰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요양이 끝난 산재 노동자 8만 4천여 명 중 5만 4,800여 명이 직업에 복귀해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이 65%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어로 제작된 흑백 영화 로마가 영국 영화 TV 예술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외국어 영화상, 촬영상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는 1970년대 초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로마 지역을 배경으로 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방탄소년단 앨범 디자인 회사 허스키폭스의 이두희 공동대표가 한국 대중음악 스태프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앨범을 디자인한 이두희 대표는 제61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미 주관사는 이 부문 수상자로 세인트 빈센트 앨범 매세덕션의 아트 디렉터 윌로 페런을 선정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해서 피겨 여왕 김연아가 현역 시절에 사용했던 곡을 들려주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직접 연주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마지막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아디오스 노니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담은 탱고 거장 피아졸라의 곡을 배경으로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가 이번엔 빙판이 아닌 무대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탱고의 영혼이라 불리는 반도네온이 특유의 음색으로 무대를 가득 채웁니다. 밴쿠버 올림픽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던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이기도 한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직접 연주에 나섰습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쓰니까 그게 떠올랐고, 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을 정말 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유치할 수 있게 해준 정말 우리의 은인이기도 하고, 비슷한 의상 색깔이 밴쿠버의 감동을 더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원래 이 옷을 좋아하기도, 되게 이 옷은 10년 됐는데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때 생각이 저도 났어요. 그래서 파란색 옷을 입으면 어떨까? 종달새의 비상과 세헤라자데, 그리고 죽음의 무도까지. 많이 들었던 까닭에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곡들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 대관령 겨울음악제는 이번 주 평창에서 음악체험극 겨울나그네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YTN 이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 선박이 오늘 오전 10시쯤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침범해 총리관저에 설치된 대책실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오전 8시쯤부터 센카쿠 열도 일본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 수역을 항해하던 중 이 가운데 한 척이 일본 영해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우이다우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이 급격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지만 춘절 연휴 기간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화통신은 춘절 연휴 기간에 중국 출입경 심사를 받은 사람이 1,25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본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622만 명으로 9.5% 늘었고 본토 밖으로 나간 사람은 12.5% 늘어난 631만 명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기승을 부린 강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영상 0.2도로 나흘 만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한낮에 서울 기온은 영상 2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심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2도, 부산 8도, 대구 6도, 광주는 4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금요일쯤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앞서 기념음악회도 보셨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1년 동안 빙상계는 폭행과 미투 등으로 시끄러웠는데요. 현재 국제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